지금 QLD, TQQQ 들고 계시다면요. 은퇴가 다가올수록 채권을 늘려야 한다는 그 공식, 아직도 믿고 계신 겁니까? 그 공식대로 가면 당신 계좌는 안전해지는 게 아니라 느려집니다. 더 잔인한 건 느려지는 순간부터는 절대 다시 따라잡기 어렵다는 겁니다. 해외에서 한동안 시끌시끌했던 논문이 딱 그 지점을 찌릅니다. 말이 도발적이라 논쟁이 붙은 게 아닙니다. 데이터를 긁어모으는 방식이 기존 재무설계 업계의 기본값을 정면으로 부숴버렸습니다. 핵심은 한 줄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굳이 채권을 늘릴 필요가 없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평생 글로벌 분산 주식 100%가 우리가 당연하게 믿어온 생애주기 공식보다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주식 100%라니 그거야말로 은퇴를 망치는 지름길 아니냐고요. 그런데 이 논문이 말하는 위험은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위험이 아닙니다. 차트가 흔들리는 게 위험이 아니라 평생 소비가 무너지는 게 진짜 위험이라는 관점입니다. 자, 이 사람들이 뭘 했는지부터 딱 잡고 가겠습니다. 미국 한 나라 데이터로 장난친 게 아닙니다. 선진국 여러 나라에서 100년이 훌쩍 넘는 시계열을 모읍니다. 주식만 모은 게 아니라 장기 국채의 단기, 국채, 물가를 반영한 실질 수익률까지 가능한 걸 다 모아놓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핵심이 나옵니다. 보통 시뮬레이션은 평균 수익률과 변동성만 넣고 랜덤 숫자를 뽑아 돌립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폭락은 연달아 오기도 하고 회복도 덩어리로 오고 인플레이션도 한번 터지면 몇 년을 끌고 갑니다. 시장은 독립적인 동전 던지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논문은 블록부트 스트랩이라는 방법을 씁니다. 쉽게 말하면 몇 년 단위의 기간을 덩어리로 묶어서 그 덩어리들을 랜덤으로 이어붙입니다. 가상의 인생 투자 일기를 수백만 번 만드는 겁니다. 이번 인생은 캐나다 몇 년, 다음 인생은 일본 몇 년, 그 다음은 호주 몇 년, 이런 식으로 이어붙였어요. 한 나라가 운 좋았던 시기만 빨아먹는 게 아니라 나라가 바뀌면서도 시장의 연속성과 충격의 덩어리감을 최대한 살리는 겁니다. 그 다음이 진짜 중요합니다. 이 논문은 단순히 최종 자산이 얼마냐만 보지 않습니다. 사람이 평생 어느 정도 소비를 할 수 있었는지, 은퇴 후에도 소비를 유지했는지, 마지막에 남겨줄 수 있었는지, 이런 걸 한꺼번에 효용이라는 개념으로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수익률 놀이가 아니라 은퇴 생존 게임을 수학으로 풀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결과가 논쟁의 불씨입니다. 기준 시나리오에서 최적 포트폴리오는 글로벌 분산 주식 100%에 가깝게 나옵니다. 대략 자국 주식 3분의 1, 해외 주식 3분의 2, 국채와 단기채는 거의 제로. 주식은 줄이지 말고 채권은 굳이 끼우지 말고 대신 해외로 넓게 분산하라는 결론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논문이 더 사람들을 미치게 만든 건 비교 방식입니다. 전통적인 주식 60채권 40조합이랑 비교합니다. 타겟 데이트 펀드처럼 은퇴가 가까워질수록 채권이 늘어나는 구조도 비교합니다. 그리고 같은 수준의 만족도, 같은 수준의 은퇴 생활을 얻기 위해 저축률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계산합니다. 주식 100% 쪽이 훨씬 적게 저축해도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채권을 섞는 순간 평생 더 많이 저축해야 같은 삶이 된다는 겁니다. 주식을 덜 들고 있는 대가를 평생 노동으로 갚으라는 얘기랑 다를 게 없습니다. 그럼 반박이 바로 나오죠. 그래도 주식 100%는 너무 위험하다. 은퇴 직후 한 번만 잘못 걸리면 끝이다. 논문도 그걸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은퇴 이후 인출까지 포함해서 봅니다.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4% 인출 규칙 기준으로 자산이 바닥날 확률을 비교합니다. 글로벌 분산 주식 100% 포트폴리오는 바닥날 확률이 더 낮게 나오기도 합니다. 채권을 섞은 전통조합이 마음은 편할 수 있어도 자산이 실제로 바닥날 확률을 낮추는 데서 우월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문장이 있습니다. 변동성이 낮아 보이는 자산이 장기적으로 안전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채권은 흔히 안전하다고 부르지만 인플레이션이 한번 세게 때리면 실질 구매력은 계속 갉아먹힙니다. 반대로 주식은 단기 충격이 크더라도 수십 년 단위에서는 소비를 더 안정적으로 만들어줄 수 있다는 시각입니다. 비판자들이 또 이렇게 던집니다. 그 오래된 데이터가 지금 세상에 무슨 의미냐고요? 그래서 저자들은 전후 기간만 떼서 돌려보고 큰 경제권만 모아서 돌려보고 금융시장이 발달한 나라만 골라서 또 돌립니다. 결과가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채권이 최적 조합에 들어올 자리가 잘 안 생깁니다. 또 이런 지적도 있죠. 미국이 너무 잘 나가서 왜곡된 거 아니냐? 그래서 미국을 빼고도 돌립니다. 해외 주식의 매력이 조금 줄어들고 자국 비중이 올라가긴 해도 여전히 채권이 주인공으로 돌아오진 않습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어떤 분들은 더 흥분합니다.
그럼 레버리지 쓰면 더 완벽한 거 아니냐고요. 주식 채권 섞어서 변동성 낮춘 다음 레버리지 얹으면 이론적으로 더 좋다는 주장 오래전부터 있었죠. 논문도 그걸 테스트합니다. 대출 금리를 현실적으로 높게 놓으면 레버리지 안 쓰는 게 최적이 나옵니다. 중간 정도 금리에서는 주식 100% 쪽에 레버리지를 조금 얻는 게 수학적으로 좋아지기도 합니다. 아주 낮은 금리에서는 그제서야 채권이 등장합니다. 하지만 그 수준의 싼 레버리지는 보통 개인이 쉽게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현실에서는 레버리지가 만능 열쇠가 아니라는 결론으로 수렴합니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가 QLD TQQQ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크게 착각하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이 논문이 말하는 주식 100%는 QLD TQQQ 같은 레버리지 상품을 평생 들고 가라는 말이 아닙니다. 주식 100%와 레버리지 주식 100%는 체감 난이도가 아니라 게임 규칙 자체가 다릅니다. QLD TQQQ는 나스닥 100을 기반으로 매일 레버리지를 맞추는 구조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길게 오르면 강력하지만 흔들림이 크면 생각보다 빨리 지칩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10% 빠지고 다음날 11% 오르면 본주는 거의 본전 근처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레버리지는 그 과정에서 더 멀어질 수 있습니다. 변동성 자체가 비용이 되는 구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장기 투자를 한다는 말 한마디로 뭉개면 안 됩니다. QLD TQQQ는 장기 투자일수록 멘탈과 규칙이 더 중요해집니다. 그럼 이 논문을 QLD TQQQ 투자자에게 어떻게 써먹어야 하느냐? 포인트는 두 개입니다. 첫째, 채권을 넣어야 마음이 편하다는 상식이 반드시 은퇴를 지켜준다는 상식은 아닙니다. 둘째, 주식 노출을 오래 유지하려면 한 바구니에 올인을 하지 말고 세 개로 넓히는 게 핵심입니다. 여기서 현실적인 설계로 바꿔보겠습니다. 당신이 QLD TQQQ를 좋아하는 이유, 솔직히 하나죠. 속도입니다. 남들보다 빠르게 계좌를 키우고 싶어서입니다. 그 마음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속도는 코어에서 만들면 위험합니다. 속도는 위성에서 만들고 코어는 생존을 맡겨야 합니다. 이 논문이 던지는 실전 힌트는 이겁니다. 주식 비중을 유지하고 싶다면 코어는 글로벌 분산으로 깔아야 합니다. 전 세계 주식 ETF, 미국 전체 ETF, 선진국 분산 ETF 같은 걸로 기본 체력을 만들고 QLD는 공격적인 성장 엔진으로 TQQQ는 정말 극도로 공격적인 부스터로 다루는 겁니다. 이때 중요한 건 비율 자체가 아니라 당신이 폭락을 어떻게 견딜지 그리고 은퇴 직후 같은 취약 구간을 어떻게 버틸지입니다. 은퇴 직후가 왜 취약하냐? 똑같이 주식이 빠져도 그때는 인출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게 시퀀스 리스크입니다. 초반 몇 년이 꼬이면 나중에 수익률이 좋아도 회복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논문에서도 은퇴 직후 몇 년은 현금성 자산이 아주 잠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걸 QLD TQQQ 관점으로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레버리지 비중을 항상 고정해놓고 기도하지 말고 취약 구간에서는 규칙을 둬야 합니다. 규칙은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첫째, 인출을 해야 하는 시기에는 레버리지 비중을 자동으로 줄어드는 구조로 설계합니다. 둘째, 시장이 급락했을 때 인출은 레버리지에서 하지 않습니다. 셋째, 최소한 몇 년치 생활비는 변동성이 낮은 곳에서 버틸 수 있게 분리합니다. 이렇게 하면 주식 비중을 오래 유지하면서도 멘탈과 생활을 동시에 지킬 확률이 올라갑니다. 또 하나 한국 투자자에게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논문이 말하는 자국 주식 비중 3분의 1이라는 숫자를 한국에 그대로 대입하면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한국은 시장 규모가 작고 산업 편중도 크고 개인의 노동소득도 한국 경제에 묶여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직장 월급 자체가 이미 한국 리스크를 잔뜩 들고 있는 셈입니다. 이럴수록 투자 포트폴리오에서는 해외 비중을 더 키우는 게 논리적으로 맞아집니다. 여기서 해외 비중을 키운다는 말이 미국 한나라 몰빵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미국이 강한 건 사실이지만 미래까지 확정된 건 아닙니다. 그래서 미국, 선진국, 전 세계로 넓히는 분산이 본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이렇게 물으실 겁니다. 그럼 저는 QLD TQQQ를 접어야 합니까? 아닙니다. QLD TQQQ는 잘 쓰면 무기가 됩니다. 다만 무기는 칼집이 있어야 합니다. 칼집이 뭐냐? 현금 흐름과 리밸런싱, 그리고 진입과 이탈의 기준입니다. 특히 TQQQ는 진입 기준이 없으면 장기 투자가 아니라 장기 고문이 됩니다. 상승장에서는 천재가 되고 하락장에서는 바보가 됩니다. 그래서 본주 기준으로 타이밍을 잡는 게 더 합리적일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QQQ 같은 본주 흐름이 우상향으로 회복되고 있을 때만 TQQQ 비중을 늘리고 장기 추세가 무너질 때는 부스터를 끄는 겁니다. 이건 수익률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생존 확률을 올리는 겁니다. 생존이 수익률보다 먼저입니다. 레버리지는 특히 더 그렇습니다. 또 이런 질문도 나옵니다. 채권은 무조건 나쁜 겁니까? 아닙니다. 논문도 결국 현실의 벽을 인정합니다. 사람의 마음이 가장 큰 제약이라고요. 포트폴리오가 40%, 50% 빠질 때도 아무 일도 없는 척 버틸 수 있는 사람은 흔치 않습니다. 채권은 수익률 도구라기보다 행동을 지켜주는 안전장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잠을 못 자면 그 전략은 망합니다. 그러면 채권이든 현금이든 완충제가 필요합니다. 다만 그 완충제를 주식의 발목을 잡을 정도로 과하게 끼우면 평생 속도가 죽습니다. 결국 정답은 숫자가 아니라 당신의 멘탈이 버틸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 제일 자주 나옵니다. 이 논문 믿고 지금 당장 채권 다 팔고 주식 100%로 갈아탑니까? 그렇게 단순하게 가면 논문의 메시지를 잘못 받아들인 겁니다. 핵심은 주식 100%가 무조건 정답이라는 선언이 아닙니다. 너무 일찍 안전해지려는 습관이 생각보다 큰 기회비용이 될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그리고 해외 분산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에 가까워졌다는 힌트입니다. QLD, TQQQ 투자자라면 이걸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나는 이미 공격적인 사람이다. 그러면 더더욱 코어를 넓혀야 한다. 그래야 공격이 오래간다. 그리고 부스터를 켜는 순간에는 반드시 부스터를 끌 규칙도 함께 적어둔다. 그게 진짜 장기 투자다. 마지막으로 한 문장만 더 드리겠습니다. 채권을 넣는다고 안전해지는 게 아닙니다. 당신이 끝까지 시장에 남아있을 수 있게 만드는 구조가 안전입니다. 그 구조를 만들 수 있다면 주식 비중은 생각보다 오래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QLD, 그 위에 TQQQ 같은 무기를 얻는 겁니다. 순서가 바뀌는 순간 무기가 계좌를 주인으로 만들고 당신이 노예가 됩니다. 지금까지 1분 투자 하이젠버그였습니다.